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의 이인복 교수님께서 대표적 축산 현안들의 멀티솔루션 신기술 소개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축산과는 아니고 저는 그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지금 이름은 지역시스템공학입니다. 그래서 지역시스템공학이 옛날 이름은 농업공학입니다. 그래서 농업공학에서 주로 뭐 물을 다루든가 토질, 토양 뭐 그런 쪽인데 저는 좀 스마트팜 쪽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실 소개드리고 저희 지금 소개드릴 그런 기술들과 연관된 축산 현안들하고 그 다음 전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외에서 그냥 전문가들은 저희 연구실 A3EL 그러면 제 연구실로 알고 있어서 주로 공기 환경 쪽하고 에너지 공학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분야들이 좀 이런 노지 쪽보다는 약간 농업 시설 쪽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인쇄물 할 땐 정신없이 만들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온 김에 이제 또 현장에 많이 계신 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좀 진행 중인 내용들도 많아서 좀 하다 보니까 분량이 2배로 늘었네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지구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 요인들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예 쪽이 한 40% 되는 것 같고 축산이 한 60%가 요즘은 더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에 관련된 연구는 뭐 물이나 토양, 토질보다는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고 관성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축산 스마트팜, 원예 스마트팜, 그리고 대기 확산은 주로 축산 악취 쪽이 제일 많고요. 축산 악취 확산 쪽이 예측하는 쪽입니다. 그런 쪽하거나 아니면은 좀 에너지 관련된 쪽,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삼성전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같이 그런 데들하고 ICT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스마트팜을 할 때 원예든 축산이든 좀 기존에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좀 뭐랄까 좀 우려하신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저를 좀 깎아내리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론이 강하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서울대 축산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연구진들 이상으로 저희는 무조건 장기로 갑니다. 계절별 그리고 또 연차별로 계속 저희는 장기적으로 가고 저희가 과제를 할 때는 저희가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연구도 보면 그 앞에 아예 펜션 하나를 2년을 빌려가지고 항상 학생들하고 상주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동실험 관련해서도 저희는 뭐 세계적으로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출식 풍동을 제가 직접 와서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공기역학 쪽, 농업시설에 대한 공조 쪽 연구들도 많이 하고요. CFD 시뮬레이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뭐 전자, 통신 쪽, 뭐 화공, 토목, 환경, 뭐 보건, 의료 쪽까지 안 쓰는 곳이 없죠. 이 전산유치역학 CFD는. 그래서 그래도 농업 쪽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아서 국제공동연구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일반 전자 쪽에서 하는 CFD보다 저희가 좀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상하게 좀 학교로 농업 쪽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 CFD 때문에 좀 취업을 하는 제자들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업공학이라는 게, 당연히 이쪽 축산 쪽에, 이제 사이언스 쪽에 더 가까운 분들, 축산과가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희 공학이라는 데는 좀 약간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을 잘 알고, 첨단 공학을
과학도보다는 그래도 훨씬 이해도가 빠르죠, 저희가. 그래서 그거의 중개 역할이고 또 공학과 과학의 중개 역할, 또 저희는 산업화하는 쪽에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원예는 공학하고 과학이 밸런스가 잘 맞아요. 공학하는 사람과 과학하는 사람이. 근데 이 축산 쪽은 공학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축산과들을 다 리뷰를 해봐도 축산 현장을 하시는 분이 너무 없어요. 거의 유전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영양 사료. 근데 학과를 제가 26개인가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17개 대학교에 축산 환경 현장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축산 현안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간의 그런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심각한, 가장 그 인터넷상에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게 바이러스,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탄소 문제. 이게 다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농업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 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 분야를 보시면은 저 유전체 쪽, 이게 어딨냐? 이게? 눈이? 이쪽에 보통 뭐 종이나 유전체 사료 영양은 저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고 분뇨 자원화 쪽도 저는 감히 이쪽 전문가들이 계셔서 못 들어가고 안전축산물 저도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검역본부랑은 공기 중 질병 전파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한 10여 년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렇고 제일 주는 사육 환경입니다. 축사 구조 설계라던가 냉난방 공조 쪽, 에너지 문제, 복합 악취 문제, 그리고 여기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되고 그걸 다 ICT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산 현안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뭐 이게 정말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뚜렷한 사계절 때문에 정말 이 사육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CT, 인공지능 얘기하셨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논할 단계도 안 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신뢰도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량의 많은 빅데이터.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11월, 12월이면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돈다고 농장 접근이 못해요. 차단돼요. 그러면 차단되는 동안 한 4, 5개월 동안 데이터가 계속 모아지면 다행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비육돈사에 설치한 게 겨울에 한 달 된 센서입니다. 온도, 습도 센서. 요 감지부가 벌써 이미 습도라던가 분진 가스로 도포가 돼버리는데 데이터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한 달보다 3주나 4주마다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 있던 거 철거해 와서 깨끗하게 소독, 세척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고 한 달 후에 가서 교체하는 식으로 저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센서가 아무리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센서를 아무리 정밀한 센서를 갖다 놔도 내구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에서는 원예나 이런 쪽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빅데이터는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심각하죠. 여기 딱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그 영향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이나 영향으로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탄소 배출도 평행하게 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축산과도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니까는 뭐 지금 최소 환기를 하고 하는 거겠죠. 동절기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에너지라고 그러면 거의 난방만 고려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는 냉방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 중 평균 기온 5도 미만은 거의 50일이 줄었습니다. 50일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중 여름 일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또 냉방하면 되지. 아닙니다. 난방에 비해서 냉방은 에너지가 고비용입니다.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특히 온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광을 받는 것들은 거의 난방비에 비해서 냉방비가 3에서 3.5배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영향이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지금 PRS 변종 등 고생들 많으시죠. 질병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은 이게 또 인수공통 전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취 쪽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주로 축산 쪽의 반가량이 요새 악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농촌 지역에 가면 민원을 거시는 분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추이를 보면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막 자료를 갖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너무 엄청난 자료를 갖고 막 들이밀면서 달려들어서 저도 종종 당황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저희 축산 이쪽 생산 기지들에 대해서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탄소 문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이제 이런 약속을 너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약을 많이 걸었죠. 그래서 특히 농축산에서 이쪽에 대한 공약. 그럼 당연히 화석연료를 최소한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줄여서 냉난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탄소가 배출된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화나 다른 데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복지입니다. 제가 이걸 6차 산업 쪽을 좀 같이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현대건설이 그 아산 목장 400만 평에 대해서 아마 지금 소 한 1,000두 기르고 있는데, 이거를 좀 6차 산업과 연계된 다품종, 원예도 하고 축산도 다양하게 축종을 하는 쪽에 고민을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동물 복지, 좋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이미 아까 민 교수님이 지금 생산자 위주로 가던 게 이제 소비자 위주로 해서 역으로 생산자한테 푸시하는 형태로 간다. 저는 이미 벌써 진행 중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고 생산자가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무농약, 무항생제, 친환경, 복지축산 이런 거 외쳐댑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실행하는 농장들이 있죠. 이런 실험하는 농장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생산비가 늘겠죠. 인건비도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농장도 40% 이상의 복지 인증도 받고 40% 정도 비싼 값에 마트에 내놨는데 소비자가 안 사세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 소비자가 안 사고 또 치킨 게임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도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소비자에 따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산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고요. 분뇨 자원화, 저는 이쪽은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양 투기 하던 것들이 이제 금지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가야 되고, 또 그것과 동시에 또 에너지화를 하던가 해서 탄소를 중립적으로 가는 거, 그런 쪽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면 과제가 인구입니다, 인구.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 같이 해가 갈수록 이제는 고령화죠. 젊은 층, 국민 중에서 젊은 층이 훨씬 주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 수는 계속 줍니다. 계속 줍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우리 귀농 비촌 열심히 외칩니다. 그거 외친다고 우리 농민 수가 증가할까요? 절대 못하죠.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국민이 고령화, 인구수가 계속 주는데 농촌에 오는 분들이 계속 줄면 줄었지 더 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뭐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람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와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식량 안보 지수,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식량 안보.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싸게 수입하던 아프리카 모든 나라, 작년, 재작년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돈을 몇 배를 준다고 해도 못 사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생산성 향상하고 경영비 절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아까 인공지능, 농업 쪽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다른 시각이, 왜 굳이 농업하시는 분이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학제 융복합입니다. 모든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 전문가가 융복합을 통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지, 한 전문가가 내가 농업 현장도 알고 동물 생리도 알고 환경 조절도 알고 악취도 알고 그걸 또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까지 가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그러한 거는, 저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그걸 또 가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양산하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그걸 공식화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공식화해서 최적의 예측을 하던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딥러닝, 머신러닝까지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줘서 상도 받고. 근데 이제 그걸 인공지능 구현하는 거는 저는 최첨단 ICT 쪽 사람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나요? 맡기는 거죠. 근데 저 AI 하는 거나 저 한국전자나 전자통신 뭐 이런 쪽 사람들은 축산을 모르죠, 현장을. 거기서 측정하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걸 뭘 가공해서 얼마나 좋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드냐도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공을 해서 알고리즘 만드는 것도 우리 농업 현장을 알고 그 데이터의 가치를 알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아는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리즘, 딥러닝, 머신러닝까지 우리가 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이 다 뭐 하는 걸 커버하는 건 아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농업을 전환시키는 10개의 디지털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들이죠. 근데 아까 그 메타버스, 저는 지금 이따 뒷시간에 가상현실하고 디지털 트윈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로.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생산 시스템에서 메타버스를 썼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다 엔터테인먼트, 컬처, 문화 쪽으로는 가능하죠. 아까 민 교수님 설명하신 그런 쇼핑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효율성을 올리고 모든 센싱, 모니터링, 제어, 예측까지 모든 걸 어우를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트윈 쪽이 많습니다. 나사에서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모든 다양한 분야,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10가지 키워드가 농업을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축산 현안 쪽과 관련된 얘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사 구조 및 환기입니다. 제가 좀 이런 그 농림부과제나 다부처 사업이나 농진청이나 아니면 과기부나 여러 사업들 가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실험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가에서 실험하고 그거를 접목하고 검증하는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농장이 어떤 실험하는 농장들은 아주 현대화된 농장도 있지만 어떤 농장은 굉장히 재래식인 농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최첨단 ICT를 막 입힙니다. 저는 그거는 효율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연의 재해와 예측 못하는 그런 기후 기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축사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단열이나 기밀성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그 축사 구조에 설치가 되는 공조 시스템, 환기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냉방, 난방, 기계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모든 거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냉난방 부하를 우리가 화석연료 때는 냉난방 부하를 15% 20% 줄이고 그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15% 20%. 그럼 솔직히 이것만 갖고도 우리 농업에서 약속한 탄소 저감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이쪽을 너무 요즘 정부 가면 답답한 게 너무 그냥 막 인공지능, 막 디지털 농업, 막 앞에 막 그 찬란한 단어들을 이용하고 현란하게 막 앞으로 가지. 정말 기초, 우리가 지금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좀 그런 거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환기가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환기가 왜 중요한지. 지금 이 세 개가 예시로 만든 겁니다. 내부 축사라고 가정하시죠. 축사 구조 내부 공간 똑같습니다. 내가 환기량 똑같이 줬습니다. 입기구 위치 똑같습니다. 단지 배기구 위치만 요거는 오른쪽 위에, 요거는 오른쪽 아래, 요거는 왼쪽 아래에 뒀습니다. 빨간 공기는 오염된 축사로부터 내몰아야 되는 공기고 파란 공기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입니다. 환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일 똑같은 공간 내에 똑같은 환기량을 줬지만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는 효율성은 다 다르죠.
그리고 요런 위쪽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우리가 제공한 환기량보다 훨씬 높은 환기가 이루어질 테고 여기는 우리가 제시한 환기량보다 훨씬 낮은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오버롤 전체 환기량이 아니라 로컬 지역별 환기량. 왜냐하면 요새 우리가 거의 올인 올아웃을 하는데 그리고 시설은 점점 대형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기 효율성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많은 이론들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기식 축사인데 풍향에 따라서 풍속은 똑같더라도 풍향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의 그런 환기 효율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조 시스템 설계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냉난방 시스템, 기계식 환경 조절 시스템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에 이제 과제 하나가 우리 그 유럽형 축사들이 우리 이 한국형 축사보다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거를 요청이 있으셨어요. 용역 과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럽형, 우리나라에 그래서 유럽형 축사 요즘 신축하는 데를 다 다녔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고 다녀서 했더니 겉모양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지붕 천장, 배기가 되는 지붕 천장이 이렇게 평면도 있고 V자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입기 슬랏으로 들어오는 입기고 지하 채널로 들어가는 거, 지하 채널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들어가는 거, 온도를 더 보상받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제가 하나 약간 버퍼존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 부하를 산정을 했습니다. 한국형은 당연히 너무 농장마다 너무 다양해서 그냥 2016년도 표준 돈사를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유럽형 축사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거 뭐 오차가 1, 2%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120층 빌딩 짓든 뭐 할 때 모든 전 세계가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막강합니다. 우리가 기상 데이터를 분단위, 초단위로 기상청에서 받아다가 모델링을 해서 오차도 적고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거기에 축산 현장에 대한 많은 새로운 모듈들을 넣어서 실제와 정말 유사한 걸로 해서 더 정확도를 끌어올린 거죠.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유럽형이 한국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9.4% 정도 냉난방 부하가 덜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를 제일 많이 뺏기고 겨울에 뺏기고 여름에 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면적은 넓어지는 면적은 지붕 면적이거든요. 건물은 커지면 커질수록 지붕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지붕으로 열을 많이 뺏길 테고 여름에는 복사열에 의해서 지붕이 달궈져서 축사 안으로 열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유럽형은 중천장에서 이 배기되는 공기가 길이 방향으로 쫙 흘러가면서 겨울에는 축사로부터 열을 뺏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공기가 갖고 있는 열을 나가면서 지붕 천장으로 뺏깁니다. 여름에는 복사열이 막 밀고 들어온 거를 나가는 공기가 축사 안으로 도달하기 전에 그 나가는 공기가 가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있었고 단지 이제 요 차이 당연히 요 입기구, 요 슬랏 입기로 하는 거는 더 효율성이 안 좋습니다. 한국형보다. 근데 지하 채널은 분명히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채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있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좀 제안한 하나의 그 버퍼존을 하나 사이드 벽에 더 하나 세우는 거였는데 그 연구들 할 때 그 연암대학교 가가지고 요 작년에 그 신축했잖아요. 그 유럽형. 그래서 지하 채널에 가서 저희가 1년 내내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지하 채널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래서 여름과 겨울 했는데 여름도 보면은 뭐 한 외부기 온도가 24도일 때 여름에 그때는 뭐 한 1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게 30도가 넘어가고 34도가 되면은 그래도 한 4도에서 6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들이 있었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영하 한 8도였을 때 뭐 2도 그러니까는 한 뭐 8도에서 10도 정도가 그 지하 채널 때문에 온도가 좀 보상되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형 축사들이나 한국형 축사나 주로 압력팬을 안 쓰시잖아요. 일반 팬을 쓰지. 근데 그 회사에서 팔 때 팬 성능 곡선을 갖고 해서 거기에 100% 환기를 할 때는 얼마에 지금 환기가 되고 50% 환기할 때는 얼마가 환기되는 걸 예측을 하시는데 압력팬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돈사들 보면은 25%에서 35%가 저감이 됩니다.
입기구의 형태라던가 내부의 그런 좀 공기의 부하를 걸리는 것들 때문에. 더군다나 뭐 여러분들 주로 뭐 최대 환기에 4~5% 하는 그런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드조차도 열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풍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가면서 알아셔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뭐 단열재는 표준서에 있는 것들이라서 큰 뭐 에너지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기재순환은 저희가 과기부 과제로 5년 동안 저희가 연구한 건데, 솔직히 지난 3월에 장관님이 찾으셔갖고 제가 국가농림기상센터장을 할 때 이사장으로 모셨었는데, 괜히 뭐 아는 척한다 뭐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연락을 오셨는데 주위에서 이제 요 소식을 좀 듣고 자기 방에 와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축산정책국 국장님하고 그때 정경석 그 축산자원과 과장님, 지금은 정책국으로 옮기셨지만 그런 분들 몇 분 모셔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으로 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질병 유출입 차단하고 악취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노력하고 에너지 비용 줄이는 거, 탄소 가치, 그 다음에 내부의 사육 환경이 좋아지니까 센서가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또 경제적으로 우리 악취를 탈취하겠다고 유로폰 컨테이너 1억 5천짜리 해봤자 내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도달하는 거를 유럽의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기업들하고 같이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축산 현안을 지난 20년간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많은 과제가 수행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시스템들은 아직 없죠. 가장 큰 문제는 축사의 환기죠. 환기구조. 저희가 안에 인전 그런 공기들, 나쁜 공기질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취 문제 나가고 질병 유출입되고, 당연히 나간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에는 영하 5도 10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온도 조절이 어렵고 사육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량은 계속 줄이니까 내부의 가스, 분진, 습도 때문에 아주 사육 환경이 안 좋아지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육 환경 안 좋은 건 에너지 비용만 더 투자 안 하고 환기량만 증가시키면 되겠죠. 환기량만. 그 다음에 센서 내구성은 당연히 내부의 공기질이 좋아지면 센서가 오래오래 가겠죠. 오래오래. 그 다음에 냉난방부 에너지. 저희가 지금 버리는 공기는 악취 때문에 나쁜 것 때문에 버리는데 그 안에는 열 에너지를 담뿍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열 교환기, 열을 나가는 거를 어떤 매체에 줘서 들어오는 공기가 갖고 온다. 효율성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질병 유출입.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형 축사 구조는 입기구가 길이 방향으로 쫙 있고 배기구가 길이 방향으로 쫙 있는 거라서 공기 중에 그 질병의 유출입을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 이제 악취. 악취는 무조건 배출되는 공기량을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 노력이 있어야 할 테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시스템을 하면 농민들이 운영하는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거를 막 매뉴얼을 막 너무 복잡하게 하고 그분들이 손이 많이 가게 안 되는 거, 요것들을 통해서 제가 와게닝겐 대학하고 같이 한 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 와게닝겐 대학하고 저랑 그 유럽 과제로 저희가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겁대가리 없이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뮬레이션 이론만 한 걸 가지고 떨러덩 축사, 유럽형 축사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전 아쉬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이걸 스케일업 단계를 통해서 많은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다 보완해 놓고 현장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그럼 너 한국에 하면 자기네들이 모든 데이터 공유하고 자기네 돈 안 줘도 되니까 다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5년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 들어서 뭐냐 하면 제가 환기를 통해서 버립니다. 이 열외수 장치는 없앴습니다. 쓸데없었습니다. 이건. 나가면 어차피 공기정화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저희가 80~90%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 에너지는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로 보내면 좋은데 완전히 100%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컴퓨터가 이 내부에서 측정되는 온도, 습도, 가스의 값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혼합비를 바꿉니다. 내가 어떤 때는 순환된 공기를 90%를 축사를 보내고 10%를 버립니다.
그럼 그 10% 버린 만큼 외부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축사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9대1, 뭐 8대2, 뭐 5대5 계속 그거를 계산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 온도가 20도에서 23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하 5도, 10도 들어가던 입기구에서 20도 이상의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건 뭐죠? 우리가 에너지 더 투입 없이 환기를 확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는 당연히 저희가 쓰는 세정수가 살균수고, UV 시스템을 이 세정장치, 공기 정화장치의 순환수통에 그 수산에서 쓰는 UV 시스템들을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 혼합돼서 공기가 들어갈 때 또 UV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3단으로 해가지고 질병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하고 달랐던 건, 유럽도 현장 실험 저희 2년, 3년 했습니다. 같이 계속. 그 다음에 했는데 저희는 평창에 제가 그 스마트팜 공학 실증 센터를 만들었어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웃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공학하는 사람은 절실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3년 동안 현장 가서 실수할 수 있는 모든 실패들을 거기서 다 경험하고 다 보완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부여육종에서 우리손 FNG 거기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2년 동안 또 거기 농장 가서 실험하고, 나머지 1년 반을 현장에서 계절별로 검증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창에 만들어 놓은 제 테스트 베드입니다. 이게 표준 모델 자돈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공기재순환 설치하는 방, 하나는 기존 돈방. 기존 돈방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기구에 입기구와 배기구를 다 설치해 놔가지고 제가 원하는 입기구와 제가 원하는 배기구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환기량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돼지는 가짜 돼지를 넣은 다음에 돼지 체중당 발생하는 분뇨량과 거기에 따른 가스 발생량, 습도 발생량, 열 발생량을 요 분뇨 위치에 균일하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발생장치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공기질을 바꾸고, 이걸로 공기질을 바꾸고, 그 안에 공기를 환기로 해서 저희가 제어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공기 재순환은 저희가 또 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 재순환 시스템의 스케일업, 작은 규모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부터 스케일업 하는 연구를 시작해서 여기에서 스케일업 하는 중에 엄청나게 예상 못했던 실패, 또 다른 다 바꿔서 시도, 실패를 2년 반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탈취장치인데 제가 많은 회사 장비들을 가서 봤는데 어떠한 근건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들도 많이 찾아고 다녔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진제 타입, 충진대 개수, 두께, 노즐 타입, 노즐 분사 방향, 압력, 그리고 또 엘리미네이터, 들어오는 농도 조절,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스마트팜 공학실증센터에서는 암모니아만 갖고밖에 못하는데, 저는 어떤 세정수가 효율성이 좋을까? 어떤 세정수는 암모니아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세정수는 복합악취에 특화되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여육정, 조창현 대표님하고 김정현 대표님의 정말 너무 큰 지지와 지원을 받고, 여기서 2년 동안 저희가 요 장치를 가지고 어떤 때는 세정수를 다른 걸 쓰는 2단으로도 해보고 1단으로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실험을 실제, 그래서 전과 후에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들을 계속 쟀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모든 데이터들을 모은 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 세정수는 전해수를 결정했습니다. 전해수. 전해수라는 거는 병원에서 병원 도구들 소독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 액인데, 전기장치를 통해서, 기계장치가 전해수 원액을 가져오면 그거를 전기분해를 통해서 pH 농도가 2에서 2.5, 강산성, 약산성, 중산성을 만드는, 왜냐하면 그걸 쓰는 이유가 제가 제어가 가능하고 미생물을 배양하고 하는 필요가 없이 그냥 기계장치를 부착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로 관리도 좋고, 그 다음에 복합악취나 암모니아에도 효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연구를 마친 이후에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 한 농장에 그 시스템, 풀 스케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요 배기구,
각 100이, 요게 지금 자돈사입니다. 1000두가 들어가는 자돈사인데, 한 100평 정도 되죠. 1000두가 들어가는 자돈사고, 이 바로 옆에 똑같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은 대조구. 원래대로 하셔라, 운영.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공기제순환 시스템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배기구의 모든 덕트를 통해서 요 컨테이너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컨테이너 안에는 저희가 개발한 탈취 시스템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오면서 한 번 세정, 이 가운데에서 올라가면서 두 번 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정을 해서 올라가면은 컴퓨터가 20% 버리고 80%는 다시 축사로 넣으세요. 그러면 20% 버리는 게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저희가 암모니아 센서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모니터링하게 돼 있고 80% 다시 재순환해서 축사로 보내세요 하는 거는 이래서 중천장으로 들어가고 20%를 버린 만큼 외부 공기를 중천장 내에서 혼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대2, 9대1, 5대5 계속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 덕트를 통해서 돈사 내에 분배가 되게 돼 있고 최대한 ICT 다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겨울에 한겨울에 대조구 기존 돈방은 환기가 23% 할 때 저희는 75%를 했어요. 75%. 그러니까 공기질이 분진이나 가스나 굉장히 공기가 훨씬 쾌적했겠죠. 그 다음에 그때 재순환된 공기가 60%, 외부로 버리고 외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게 40%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도는 저희가 훨씬 잘 맞췄습니다. 온도는 세팅한 데 잘 맞추고 습도도 저희가 훨씬 잘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는 옆방이 그때 39 ppm, 저희는 14.5 ppm, 그리고 그때 버리는 공기도 양이 작지요. 이쪽 돈방보다 저희는 공기 버리는 양이 한 10%밖에 안 되니까 10%, 20%. 근데 나가는 농도도 2 ppm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거의 이 버리는 공기, 요 위로 버리는 공기의 암모니아 농도를 항상 1에서 2 pp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cm, 1m만 올라가도 냄새가 안 나는 걸로 갔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구심이 있겠죠? 아니, 뭔 놈의 자돈사가 40 ppm까지 올라가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깜짝 놀란 이유 중에, 이유는 이 농장이 굉장히 새로 만든 농장인데도 농장 설계를 전문가가 안 하고 어떤 컨설턴트가 해드렸더만요. 아버님 때부터 도와주셨다는 분인데. 그 분뇨 처리 시설 용량을 잘못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뇨를 마음대로 뽑아내질 못하세요. 그래서 파이프에서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만 그 파이프로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농도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농도가. 자, 그런 다음에 분진은 여기도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돈방은 분진이 6주 만에 이렇게 쌓이는데 저희는 거의 반년 동안 닦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진도 저희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세정기 전해수를 잘못 운영해서 이상하게 부여육종에서 할 땐 85에서 90% 이상이 나왔는데 계속 7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세정장치의 그 pH 농도를 유지하는 전해수 운영의 알고리즘을 좀 바꿔가지고 그랬더니 저희가 한 거의 대부분 90%까지 올렸습니다. 이 70%는 청소를 내부를 해서 내부 악취 농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착시 현상입니다. 근데 세정 후에는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70%라는 의미는 이 값이 너무 초기 값이 작으니까 그런 거지 거의 90% 가까운 그 악취 저감 효과는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바이오 마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씹는 요걸 가지고 그 타액을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 염증 지수, 면역력 지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계속 1년 반 동안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돈방은 스트레스가 이만큼들 올라가는데 저희 돈방은 공기가 훨씬 쾌적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고 저희는 대신에 항체 형성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 수의대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자체에서는 그때 안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는 이런 벽이나 급이기 바닥 같은 데서 나왔는데 대조군보다 저희 방이 훨씬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출하 때 체중 재는 거는 50일 키우고 체중 재는 건 저희는 관여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 측에서 농장장, 농장주 그분들이 다 하신 건데 저희가 동절기 때는 1.6kg 똑같은 기간을 길렀는데 더 쪘고 환절기 때는 2.8kg 더 쪘고 하절기 때는 1.0kg. 그래서 그 농장주나 농장장분들이 출하 기간을 이만큼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에도 저희 시스템에서 뭔가 수익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료비나 이런 운영비가 훨씬 줄고 그리고 또 에너지 비용 절감되고 저희 시스템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같이 고려하면 보통 저희 시스템이 가격이 그냥 보통 비싼 유럽형 컨테이너 탈취 장치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는 그냥 탈취만 하는 게 아니라 탈취 효율성도 좋고 그다음에 사육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뭐 질병 관리 뭐 이런 다양한 현안들까지 같이 해결하면서 하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한 뭐 3.5년에서 5.5년 사이면은 그 페이백 저희가 그 투자한 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뭐 악취 저희가 85에서 90% 저감하는 거, 질병 유출입 저희가 3단으로 했기 때문에 쟀고 그다음 세종수를 계속 최대한 재이용 여러 해수는 겨울에 저희가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무슨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전문 업체에서 그 대사 에너지 회수율 78%라고 거기서 저희 데이터하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측정한 걸로 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화하는 거, 사육 환경 개선, 센서 내구성 향상, 경제성 뭐 이런 쪽으로 했고요. 자, 이거는 제가 다상형, 이건 악취만 제거하는 겁니다. 배출되는 공기에서 악취만. 이거 좀 한창 축산 현황 과제로 과제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또 싸우는 것도 많고.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축산 악취를 지금 해야 되는 게 현안이죠. 그래서 주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국외도 그렇고 배출되는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은 이런 사이언스 연구들도 있지만 내부의 청소, 유지 관리도 있고 기계식 저감과 상부로 쏴 올리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 두 개를 합치는 쪽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냐 하면 저희가 위로 쏘면 쏠수록 위에 대기층으로 올라가서 풍향이나 풍속, 대기한 정도에 따라서 난류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와 믹싱이 되면서 지표면을 타고 가는 확산 면적이나 거리가 확 줄지요. 그런데 우리 최소 환기할 때는 저희가 굴뚝에서 나가자마자 다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1년 내내 겨울이든 여름이든 최대 환기하듯이 위로 쏘자. 그런 식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정장치도 다시 설계를 기존 거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있는 이 세정장치를 11농가를 정말 그 농장주들께서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갖고 저희가 유럽식과 우리나라식의 개별식 바이오 커튼 이런 거를 한 2년 동안 정부에 이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과 후에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 복합악취는 당연히 저희가 포집을 해와서 저희 관능법 실험 장비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구로에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동시에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했는데 전체 평균을 보면 바이오 커튼은 주로 40% 미만이 많았고요. 습식 기계식 스크래버 시스템들은 그래도 한 60% 이상 되는데 여기 80~90%까지 올라간 것들은 대부분 그 한돈 옆에 하동에 있는 혁신센터 거기가 일단 직원분들이 관리도 잘하시고 일단 그 축사 내에 일단 경제동물기능 농장들에 비해서는 마리수가 적죠. 일단 마리수가 적고 모든 것이 좀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이 분명히 유럽형들도 수출하는 회사나 와서 설치하고 나서 막 어디 데이터 보면은 80~90% 저감했다, 냄새가 제로가 됐다 막 그러는데 이거는 운영주의인 거죠, 그죠? 새 거가 아니라 운영주기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농민들이 손이 안 가도록 얼마만큼 잘 유지 관리가 되냐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주기에 이걸 청소한다던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이게 제일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형
돈방마다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은 타입들은 농민들이 관리를 못 하세요. 절대. 그런 거는 거의 많이 좀 효과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각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얘가 왜 안 좋을까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저희가 여기 환기 시스템 그 배기팬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배기팬을 농장주나 아니면 안에 온도에 의해서 환기량을 10% 해라, 20% 해라, 30% 해라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10%, 20%, 30% 하는 그거를 저희 제어박스 통신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90% 정도 깨끗이 됐어요? 그럼 나가서 곧장 나가는 데다가 이 바람을 쏴 올리기 위해서 외부 공기를 90%를 갖고 와서 항상 100%. 그럼 여기서 50% 환기할 때는 50%가 세정이 돼서 90% 깨끗해져서 올라올 때 외부 공기 50%에서 이쪽 유속은 항상 제트 기류를 만들어주는 걸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 3단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작년에 세종시에 있는 농장에 프로토타입을 설치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쪽에 그 돈산에서 버리는 공기가 20ppm일 때 저희 요 장치 세정 장치에서는 지나니까 한 2ppm. 그다음에 외부 공기 합쳐서 여기 나갈 때쯤 여기에는 1pp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트 기류니까 여기서 한 50cm만 올라가도 냄새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하고 또 지금 저희가 고민한 거는 전해수 액을 조금 덜 써볼까? 그래갖고 했을 때에도 저희가 배출 대선에는 1, 2ppm 정도. 그래서 요건 운영에 따라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농림부의 그 정경석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이 환경법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 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이게 의미가 애매한 거예요.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그럼 이게 우린 이미 그냥 축사에서 나온 공기를 신선한 공기에 합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최대한 노력해서 8, 90%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제트 기류를 만들기 위해서 끝단에서 신선한 공기 합친 거야.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돼? 환경부에서도 특별히 꼭 집어서 답을 못 주세요. 그래서 요새 정경석 과장님이 열심히 그쪽하고 얘기하시면 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뭐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존에 그냥 내부에서 나오는 거하고 합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를 홍성에 있는 농장에서 지금 다른 업데이트된 버전 2 그래서 계속 특허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 훨씬 큰 돈방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끝단에서는 한 1ppm 정도, 그럼 한 50cm 올라가도 제로가 되게 지금 그 농장에서 하고 아마 올 겨울까지 계속 그 농장과 협력하면서 여기도 우리손 FNG 그 직영 농장입니다. 그 다음이 시간이 없네. 그 다음이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폭염이라던가 지금 아까 여름 일수가 점점 느는데 폭염이라던가 악취 확산을 우리가 미리만 알면 폭염? 내가 하루 이틀 전에만 알면 뭐가 대비를 할 수 있다던가 악취도 이틀 있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악취가 가네? 그럼 내 그날은 뭔가 미리 청소라든가 환기를 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웹 서비스 시스템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도 농촌진흥청에서 축산과학원에 제공하는 거, 이거는 노지입니다, 노지. 이건 좀 아니죠. 우리 시설이지. 시설이면 당연히 시설의 단열과 제한된 환기, 안에서의 그런 축종 그런 거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금 쪽은 만들었고 양돈 쪽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 농가의 정보,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하면 농가 정보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48시간 전에 예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예보 데이터 링크해서 여기에 연동된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 모델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그 CFD 기반, 이 V스탁하고 OML은 네덜란드 덴마크에 쓰는 거고, 미국 쪽에서 에어모드, 유럽 쪽에서 칼퍼프 모델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도 지금 이태리나 스페인 같이 이런 데들도 꼭 축산만이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되는 데서 주위의 그 민원 대비,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검역본부랑
그 공기 중 질병 전파 관련해서 한 10년 전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축산 현안 과제로 저희가 양돈 쪽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반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그 기상 예보 48시간 전에 대기한 정도, 풍향, 풍속 등을 가지고 농장에서의 그런 배출 개수,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지형의 영향이나 이런 기상의 영향에 따라서 확산 범위가 어디로 가고 거기에 면적이나 뭐 이런 농도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직접 아실 수 있고 이거를 꼭 정량적으로 모르시더라도 이거를 농민들한테 미리 서비스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장관님이 저도 어디 가서 했더니 궁금해 하시길래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온실이든 축사든 지금 에너지 문제, 탄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악취 문제. 심미적으로 눈으로 봐도 축사?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를 통합하는 거를 제안을 한번 장관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서 축사를 집어넣으면 토목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위에 짓고 옆에 잔디를 피복을 한 경사면을 만드는 겁니다. 잔디로. 그리고 우리 아까 공기 재순환 시스템 냈고 온실은 버퍼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겨울에는 영하 5도, 10도에 노출돼 있던 지붕과 여름에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지붕이 버퍼존, 안정된 온도가 있는 온실이 위에 있으니까 축사는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훨씬 줄겠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공기는 이 경계면에 입기구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여름에는 온도가 시원해져서 들어오고 겨울에는 더 따뜻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여기 중천장으로 갔다가 피트로 빼서 요 가운데 통로로 이제 이 시스템까지 가는 건데 그 장관님께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하는 팀하고 그래서 이 위에 온실이 있는데 옆에 민원이 발생하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경사면에 땅속에 있으니까는 축사는 눈에 안 보이면 뭐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그런 근거, 트집도 없고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들이 냄새만 잡으면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온실은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축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갖다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 민 교수님이 교육 관련된 했는데 저희 이미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이미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하동에 이렇게 한돈혁신센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면은 시설만 보지 실제 그 사육 환경 이 공조나 에너지 냉방방 시스템에 의해서 내부의 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가스 분포, 온도 분포, 습도 분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하면 되는데 일단 현장 가는 것도 어렵고 2D로 하고 저같이 전산유체학 하는 사람들도 3차원으로 만들었지만 2D 스크린에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이 공조 관련된 계절별 환기 시스템의 운영, 환기량 이런 거에 따라서 내부의 기류나 온도, 습도, 가스 분포들을 체험할 수 있게 가상현실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가상현실 시스템을 만든 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양돈장. 그래서 고글을 끼고 들어가서 본인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양돈장에. 그러면서 태블릿 PC로 내가 계절이나 환기 시스템, 입기구나 어떤 배기구 어떤 걸 선택을 하고 환기량을 선택을 해서 내부의 온도, 습도, 가스 분진 등의 농도 분포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운영해서 이쪽에 항상 정체 지역이 발생했고 폐사율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성장이 더뎠구나라는 걸 체험하고 이걸 개선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여기서 체험하실 수 있게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축산 농장의 그 방역 내가 이쪽 돈방에 들렸을 때 여기 갈 땐 꼭 소독을 해야 돼. 여기 갈 땐 저기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체험할 수 있게 농장 하나를 저희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저희가 1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이 들어가서 여기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자, 이쪽 돈방에 지금 모돈사에, 비옥돈사에 갔던 사람은 모돈사에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디 갈 때는 꼭 방역대를 지나야 돼. 어디는 또 소독을 꼭 발판 소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작년에 저희가 완성을 해갖고 만들어서 여기에도 이미 실제 돈방과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모든 걸 체험하게 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는 생산 시스템하고 상관없습니다. 디지털 트윈 쪽이죠. 모든 산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하나가 있으면 저희가 제어방에 있으면 데이터만 보고 축사 상황을 모르고 축사에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는 모르고
안에 상황밖에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가상현실 내에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필요할 때에는 거기서 직접 이 공간 내에서 저희가 제어 시스템을 언어풀을 한다던가 제어 값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잘 가고 있는데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개체인식입니다. 이게 지금 개체인식을 하니까 컴퓨터 캐파시티가 엄청 커야 되고, 당연히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안 되겠죠. 얘가 순위, 철수도 알아야겠지만 얘네가 급이기에 하루에 몇 시간 머무는지, 급수기에 몇 시간 머무는지, 또 등이나 증체량도 알아야 되고, 얘네가 안 움직였을 때는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 거기에 대한 진단, 판단, 예측, 이런 걸 다 입히기에 아직도 버겁습니다. 아직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들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연구들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이게 보장이 돼야 디지털 트윈이 100% 보장이 되고, 거기에 모든 여러분이 측정하는 데이터, 센싱, 모니터링, 또 거기에 대한 제어, 예측, 이 모든 게 디지털 트윈에 입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자, 가만있어. 그럼 결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식사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농장에서 운영입니다. 어떤 농장들 가보면 농장주분들이 농장장이나 직원분들한테 의지하시고 농장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저는 굉장히 가장 근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축사 구조 한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 구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 구현 못합니다. 무슨 인공지능까지 갑니까? 지금 축산에 지금 빅데이터가 얼마나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겨울의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의 내구성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난 20년 동안 센서 개발에만 수십 개 과제가 수행됐습니다. 그 과제 수행하면 뭐합니까? 들여놓으면은 한 달도 못 가는데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속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계속 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가장 우리가 기본을 충실해야 된다는 쪽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지금 하는 연구로는 충분히 악취 문제나 이거는 제가 너무 거만 떠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험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 후속 연구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지금 실증 사업 쪽에 계속 부탁드리면서 부르시면 설명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실증 사업까지 간다 그러면은 좀 현장 보급에 좀 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너무 서둘렀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야밖에 모릅니다. 현장들 많이 다니는 컨설턴트 하신 분들이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학도는 데이터밖에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저도 저희 아버님 때부터 축산하고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은 저 축산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저도 상당히 크고, 또 같이 축산 현장에 계시거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찾아와 주시고, 저도 혹시 기회 되시면 불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교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